혜성으로 위장한 외계 탐사선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여 멀리 벗어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태양계에 훨씬 더 전략적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사마이 아틀라스가 중요한 순간에 다가가는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신호가 포착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 관심으로 하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온 방문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이 아틀라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우리는 그 긴 여정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 순간은 천문학자들이 근일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를 지닌 단순한 개념입니다. 근일점은 물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궤도의 지점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게는 이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불타는 듯한 이 한 번의 조우로 그것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네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네의 가장 아래 지점에 있을 때 당신은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일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게는 그네의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태양의 중력이 가장 강하게 당겨 탐사선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 근접 통과는 우리 별에게 단순한 짧은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과 잠재력의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태양의 중력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서 사마이 아틀라스를 붙잡아 휘두릅니다. 속도, 열, 방사선 등 모든 것이 이 순간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혜성에게는 이것이 위험한 시간입니다. 강렬한 열은 혜성이 부서지거나 조각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방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존할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위가 아닐 수도 있는 물체에게는 이 순간이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것이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여정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진정으로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작은 추진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오베르트 기동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로 이끌어줍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 있는 생각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을 중력으로 구동되는 부스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주선이 경로를 변경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와 같은 순간에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즉, 물체가 최고 속도로 움직이며 중력 우물 깊숙이 있을 때 근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중력 우물은 큰 물체의 중력이 매우 강한 영역을 말하며 우리 태양 주위의 영역과 같습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자신의 엔진 동력을 사용하여 가능한 가장 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트램펄린에서 완벽하게 점프 타이밍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트램펄린이 이미 당신을 밀어 올릴 때 점프하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선이 근일점에서 엔진을 점화하면 다른 어떤 지점에서보다 훨씬 더 큰 속도 증가를 얻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이미 사마이 아틀라스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탐사선이 우주선이었다면 이 지점에서 엔진을 점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태양으로부터 얻고 있는 엄청난 힘에 자신의 동력을 더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크게 속도를 높이거나 크게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계 주위를 이동하는 궁극적인 비법입니다. 엔진의 작은 연소, 한 방향으로의 작은 추진이 물체의 미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떠날 궤적을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궤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이 아틀라스의 근일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혜성처럼 스쳐 지나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을 할까요? 이 완벽한 순간을 이용하여 변화를 만들까요? 이제 두 가지 주요 옵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옵션은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이미 진행 중인 방향으로 엔진을 점화하여 속도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 슬링샷 효과와 같을 것입니다.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여 태양계 밖으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빠르게 튕겨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은하계를 통한 긴 여정을 계속하며 다른 별로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통과하는 자연적인 물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들어와서 중력 부스트를 얻은 다음 영원히 떠납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깔끔한 방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떠나는 것을 지켜볼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방문자를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훨씬 더 흥미로우며 우리를 그토록 면밀히 지켜보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오베르트 기동을 사용하여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엔진을 점화하여 많은 속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동 기동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속도를 늦춘다면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속도를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 의해 포획될 것입니다. 영원히 날아가는 대신 우리 태양 주위의 새로운 궤도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 화성 또는 목성처럼 우리 태양계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별에서 온 이 방문자가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곳은 머무를 계획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성간 공간에서 온 물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고 떠나거나 속도를 늦추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바위나 얼음 조각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력이 정해준 길을 따를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깊은 우주의 어둠 속으로 다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보된 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탐사선이나 우주선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여행해 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서의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된다는 분명한 신호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하늘 관측자들이 이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제 갈 길을 갈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면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위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태양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경로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려 합니다. 태양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곳에 작용하는 힘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최고 속도로 매우 가파른 경사 곡선 구간에 진입하는 경주용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운전자는 완벽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 차량 균형의 어떤 변화라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에게 태양의 중력은 그 가파른 곡선 구간과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해성, 즉 얼음과 바위의 느슨한 집합체라면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의 순간입니다. 태양열은 얼음을 증발시켜 가스 제트를 생성하여 그것을 밀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더 작은 조각들로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다른 해성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은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압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도 같은 운명을 겪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강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공학적으로 설계된 물체, 즉 탐사선이라면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렬한 열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중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것입니다. 탐사선에게 이 근접 접근은 생존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할 도구입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정의 이 부분에 있어 전체적인 요점일 것입니다. 막대한 에너지 절약의 이 점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스쳐 지나가기 위해 별까지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능적인 설계자라면 그러한 기회를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임무를 계획할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경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순간, 정확한 방향, 그리고 정확한 추질량을 계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부서지는 징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나 방향의 미세한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엔진의 작고 정밀한 연소는 일거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불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궤도에서 미미하고 거의 마법 같은 변화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그것을 미뤘다는 것을 알려주는 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은 기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예상 경로에서의 이탈입니다.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가능성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게 합니다. 만약 속도를 늦춘다면 그것은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궤도는 태양계 어느 곳으로든 그것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소행성대로 향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 중 하나와 그 많은 위성들을 연구하는 경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생각인데 우리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경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 주변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 코스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도의 지능은 그보다 훨씬 더 신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전한 거리에서 우리 세계를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며칠을 그토록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발견의 문턱에 있거나 아마도 우주가 흥미로운 바위들로 가득하다는 또 다른 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마이 아틀라스의 여정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훨씬 더 큰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다른 항성계에서 온 방문자들이 우리의 고향을 통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조준하고 센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요한 날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태양과 근접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정의 침묵은 우리 별의 불꽃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외계 방문자에게 가장 현명한 움직임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은 놀라운 정보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즉시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클릭할 때마다 이 얘기가 커지고 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처럼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온라인 세계가 이론과 추측으로 들끓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사실과 허구를 분류하고 온라인에서 사마이 아틀라스에 대한 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밖에는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증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엉뚱한 추측과 분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에 휩싸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패턴과 징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주장 중 하나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이미 경로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경로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비디오나 게시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탐사선이 이미 어떤 종류의 엔진을 점화하여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물체의 경로는 결코 완벽하고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태양, 행성, 심지어 더 작은 물체의 중력에 의해 미묘하게 조정됩니다. 과학자들은 더 많고 더 나은 데이터를 얻음에 따라 예측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예측과 약간 다른 새로운 예측이 발표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물체가 스스로 경로를 변경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측정값이 더 정확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또 다른 매우 흔한 오해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지구로 직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별자리 지도에 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항상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온 작은 천체가 우리의 작은 행성과 직접 충돌하는 경로에 있을 가능성은 극도로 작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 같은 전 세계 모든 우주기관의 공식 추적 데이터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지구 근처에도 오지 않고 있음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행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며 최고의 도구를 가진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위험이 있다면 그들은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역추진 장치와 같은 더 구체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체가 자체 속도를 줄이기 위해 엔진을 발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마이 아틀라스에서 섬광이나 빛의 폭발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망원경은 수백만 마일 떨어진 매우 희미한 물체를 보고 있습니다. 섬광처럼 보이는 온갖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에 부딪히는 우주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조각에서 반사되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섬광이 외계 엔진의 신호라고 말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역추진 장치나 다른 엔진 발사에 대한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이상한 빛점에는 더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사마이 아틀라스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천체가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로 정확히 행동해 왔습니다. 극에 적은 중력의 법칙과 일치했습니다.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외계 탐사선이라는 생각은 흥미롭지만 우리는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거는 해성을 가리킵니다. 다른 별에서 온 매우 흥미로운 해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입니다. 추측은 재미있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하기 쉽습니다. 비밀 외계 우주선의 이야기는 평범한 해성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추측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실처럼 공유합니다. 곧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혀 증거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실제 우주기관이나 대학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속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느리고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떤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새로운 증거에 열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술의 징후를 본다면 과학계가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발표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계 탐사선이 경로를 바꿨다. 또는 해성이 지구로 향한다. 라는 제목을 볼 때 심호흡을 하십시오. 정보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우주기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현실은 훨씬 덜 극적이지만 여전히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여정은 멋진 실제 과학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꾸며낸 세부 사항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우리를 바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실제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성간 방문객의 실제 이야기를 즐기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시다. 하지만 증거와 사실이라는 발판 위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큰 아이디어에 관해서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천체의 태양계 통과라는 역사적인 여정을 계속 지켜보는 동안 실제 과학과 실제 관측에 집중합시다. 진실은 저 밖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는데 인내심을 갖고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세상은 목소리로 가득하며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 이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목소리가 별을 연구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목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과학적으로 보이는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궤도 역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더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속임수입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과학 논문이나 보고서는 항상 데이터와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정확성을 확인받을 것입니다. 온라인의 무작위 게시물은 그런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편향이란 어떤 것이 너무나 진실이기를 바라 그 증거를 어디에서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가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세상을 바꿀 만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흐릿한 사진이나 3I 아틀라스에 대한 이상한 주장을 더 쉽게 믿으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싶은 것의 증거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공정하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훈련받은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과를 의심하고 새로운 비범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가능한 설명을 찾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오umuamua. 이 이야기는 좋은 예입니다. 오umuamua는 우리가 탐지한 최초의 성간 천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길고 얇았으며 우리 태양계를 떠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과학자 아비 롭은 그것이 외계 유물, 아마도 태양 돛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지만 데이터에 부합하는 다른 더 자연스러운 설명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질소 빙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질소 빙산은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스를 방출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큰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그 다음 전체 커뮤니티에 의해 검증되고 논의됩니다. 그것은 느리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3I 아틀라스의 경우 우리는 이 과정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를 알고 속도를 알며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답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 달, 어쩌면 여러 해 동안의 신중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잡담을 있는 그대로 잡담으로 여깁시다. 그것은 배경소음입니다. 신호에 집중합시다. 이는 우리 망원경과 우주기관에서 나오는 실제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3I 아틀라스의 진정한 이야기가 발견될 것입니다. 진실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허구보다 종종 더 조용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더 보람 있습니다. 즉각적인 뉴스의 시대에 우리는 즉시 답을 얻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웅장하고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3I 아틀라스가 다른 별에서 우리 태양까지 오는 여정은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사건의 잠재적 중요성을 위해 철저해야 합니다. 추측을 있는 그대로 즐깁시다. 그것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오해하지는 맙시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합시다. 3I 아틀라스의 실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흥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인터넷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눈, 즉 강력한 망원경은 이 방문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3I 아틀라스에 대한 실제 데이터와 실제 이미지를 볼 때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이해의 토대를 형성하는 확고한 사실들입니다.
그것들은 온라인의 일부 주장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천체의 여정의 현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망원경이 보는 것은 매우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양 근처의 천체를 관측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고즈 19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태양과 그 주변 우주를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그래프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그래프는 태양 자체의 눈부신 빛을 차단하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훨씬 더 희미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눈앞의 태양을 가려 근처를 나는 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그래프가 없었다면 3I 아틀라스처럼 희미한 혜성을 태양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모든 것을 가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즈 19 위성의 코로나그래프, 특히 CCR1 코로나그래프라고 불리는 것이 이 중요한 시기 동안 3I 아틀라스를 관측하는 우리의 주요 눈 역할을 해왔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이 카메라는 그 천체의 희미한 이미지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휴대폰으로 찍는 것처럼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은 아닙니다.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몇 개의 희미한 픽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학자에게는 그 몇 개의 픽셀이 정보의 보고입니다. 그것들은 천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퍼즐의 핵심 조각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3I 아틀라스가 여전히 예상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즈 19 위성 이미지에서 본 위치들은 과학자들이 몇 주 그리고 몇 달 전에 예측했던 경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요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놀랄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중력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엔진을 발사했거나 경로를 바꿨다는 생각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보는 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해진 경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궤도에 대해 하는 예측은 수백 년 동안 알려져 온 물리학 법칙에 기반합니다. 그것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만약 천체가 예측된 경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힘이 그것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혜성에서 분출되는 가스 같은 자연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엔진 같은 인공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3I 아틀라스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힘이 필요할 만한 편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력만으로 이루어진 예측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력이 이 천체를 조종하는 유일한 주요 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물체의 속도는 위치만큼 중요합니다. 3I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은 중력의 기본 법칙입니다. 거대한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네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네의 바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이를 완벽하게 확인합니다. 3I 아틀라스의 속도는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동안 최대 속도, 즉 최고 속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최고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것입니다. 초당 약 68k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숫자를 이해해 봅시다. 그것은 시간당 킬로미터가 아니라 초당 킬로미터입니다. 매초 68km를 이동합니다. 그것은 시계 한 번의 똑딱거림에 대도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그것은 태양이 공전, 궤도에서 움직이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이며 우리 태양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중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우리의 예측과 너무 잘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연적인 물체를 보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실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명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는 물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예측 가능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최고 망원경에서 얻은 이미지들이 이를 확인합니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미스터리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이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물체가 흥미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다른 별에서 온 방문자이며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희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항성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해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중요한 과학적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지 않은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주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로를 수정하는 외계 탐사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혜성처럼 행동하는 물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간 어둠에서 온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방문자이며 우리 태양계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추측을 넘어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망원경은 우리의 원격 눈이며 일관되고 지금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 주위를 선회하고 다시 나갈 때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근일점 직후의 기간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태양의 눈부심에 더 이상 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망원경을 그것에 조준하여 훨씬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항상 그러한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고우즈 19호에서 온 희미한 이미지, 정밀한 궤도 추적, 그리고 꾸준한 속도 증가는 모두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 성간 여행자는 지금까지 그 위치에서 다른 어떤 혜성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작은 방문자와 우리의 거대한 별 사이에 아름답고 예측 가능한 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집시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숫자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0.001%의 가능성 또는 그보다 더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자연적인 물체들로 가득하며 우리는 이전에 많은 혜성과 소행성을 보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자 가장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단지 이러한 자연적인 물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항상 모든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마이 아틀라스가 자연 혜성이라는 설명은 모든 사실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 라고 묻는 것은 과학의 일부이자 인간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10억 분의 1이라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틀렸고 이 물체가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고 실험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이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 시나리오를 탐색해 봅시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바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외계 탐사선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외계 탐사선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고 실험을 위해 사마이 아틀라스가 고도로 발전된 외계 우주선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의미를 바꿉니다. 근일점, 즉 태양을 가까이 지나가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것은 탐사선이 계획된 움직임을 할 완벽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별들 사이의 광대한 공간을 가로질러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지적인 종족은 물리학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오베르트 기동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임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 여정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외계 우주선이라면
근일점에서 어떤 논리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그저 무작위로 지나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행동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동 기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우리 태양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도록 엔진을 발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여행하여 다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태양계 내부에 자신을 포획하는 것이 주요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연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거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포획된 후 다음 논리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무작위의 새로운 궤도에서 떠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베르트 기동에서 얻은 에너지를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목표물을 겨냥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외계 방문자는 멀리서 우리 태양계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행성과 위성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둘러보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임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임무는 연구하거나 탐사하거나 자원을 모으거나 어쩌면 식민지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태양계에 도착한 고도로 발전된 외계 지능이라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안전과 자원일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건설하고 연료를 채우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작전 기지를 원할 것입니다. 나머지 시스템을 탐사할 수 있는 캠프를 설치할 장소 말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든 다른 별에서 맞든 어떤 지능적인 계획자라도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될 움직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경로에서 매우 정밀한 변화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어설프거나 지저분한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아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근일점에서 단 한 번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엔진 연소가 될 것이며 선택된 목적지로 직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원경으로 이 새로운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목적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 체스 게임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상대 플레이어가 매우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수를 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확률이 작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매우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중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마이 아틀라스가 경로를 바꾸는 단순한 행동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흥분과 깊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인류의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점검 목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떤 무작위적인 변화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변화를 찾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변화 말입니다. 의도적인 변화 말입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 논리적인 목적지로 이어지는 변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마이 아틀라스가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들로 향하는 완벽한 경로로 보내는 작고 정밀한 기동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무작위로 흐르거나 부서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능과 목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면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동시에 마음에 새깁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자연적인 경로를 따르는 자연혜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가능성은 낮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움직임을 하는 외계 탐사선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과학자가 됩니다. 우리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면서도 증거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는 물체 자체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엇이든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계 탐사선 아이디어는 데이터 폭풍 속의 속삭임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계속해 봅시다. 만약 이것이 지능적인 탐사선이라면 그것은 정찰기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도착한 것입니다. 정찰기의 임무는 신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시끄럽고 명백한 도착은 그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일점에서의 큰 움직임조차도 가능한 한 미묘하게 설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밝은 불꽃을 내지 않는 매우 발전되고 효율적인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기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경로에 대한 매우 정밀한 측정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성은 낮지만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일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지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의 보초병처럼 의도적으로 억눌린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와 도전에 더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와 분석에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어떤 변화도 실제이며 단순히 우리의 측정 오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범한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우 높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찾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탐색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이 논리적인 추측의 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만약 외계 지능이 새로운 태양계를 식민지화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즉시 지구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행성은 종종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액체 상태의 물과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습니다. 그것은 자원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착륙하고 건설하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전된 전략적, 식민지 개척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구는 사실 첫 접촉에는 좋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말입니다. 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행성에는 80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강력하게 무장한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농장 그리고 산업, 시설로 행성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에 착륙하려는 외계 세력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거대하고 적대적일 가능성이 있는 반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외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면역 체계는 즉시 이를 공격합니다. 질문을 던지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침입자를 보고 파괴하려 합니다. 인류는 행성의 면역 체계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강력한 세력의 도착은 궁극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할 만큼 영리한 고도로 발전한 외계 집단은 이것을 예측할 만큼 충분히 똑똑할 것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거대한 폭력적인 전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려 할까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자원을 소모할 것입니다. 그들이 식민지화하려는 바로 그 행성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하여 쉽게 승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엉망이고 비효율적인 시작 방식일 것입니다. 영리한 식민지화 집단은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 저항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다른 곳으로 먼저 갈 것입니다. 그들은 무인인 곳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곳에 착륙하고 기지를 건설하며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조용한 위치에서 태양계의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힘을 키우고 멀리서 우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위험한 대결의 전략이 아니라 인내와 준비의 전략입니다. 지구에는 물과 산소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지만 진정으로 발전한 문명은 단 하나의 행성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계 전체의 자원을 보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 금속, 에너지가 지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많은 곳에는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간단해집니다.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토착, 종족이 지키고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접근하기 약간 더 어려운 자원이 있지만 싸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갈 것인가? 현명한 선택은 두 번째 옵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 실험에서 3I 아틀라스가 외계 탐사선이라면 지구가 첫 번째 목적지 목록에서 낮은 순위일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 미래를 위해 주시하는 전리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정거장은 아닐 것입니다. 즉시 그곳으로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체스 선수가 첫 수의 왕을 보드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쁜 수입니다. 좋은 선수는 먼저 다른 말들을 배치합니다. 강력한 위치를 구축하고 보드를 장악한 뒤에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아니라면 어디일까요? 이것이 다음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행성을 주요 목표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태양계의 다른 옵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탐사선은 자원, 안전성, 전략적 가치를 잘 조합한 곳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할 가장 좋은 부동산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는 선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옵션이 많습니다. 금성과 수성 같은 내부 행성들은 너무 뜨겁습니다. 외부 행성들 자체, 즉 가스 행성들은 착륙할 곳의 표면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논리적인 탐색 장소는 외부 행성들의 위성 또는 소행성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 방식은 가능성을 좁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 실험을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틀라스가 경로를 변경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논리에 기반하여 새로운 경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명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위치에 맞지 않는 곳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만약 아틀라스가 직접 지구를 목표로 한다면 일부는 그것을 적대적인 침략의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능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서투른 전략적 움직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능적인 탐사선은 더 미묘할 것입니다. 더 영리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게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인 게임은 지구 행성의 복잡성과 위험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계 탐사선이 무엇을 할지 상상할 때 영리하다는 점을 인정해 봅시다. 그것이 훌륭한 계획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아틀라스가 전략적 이점을 주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사람은 적은 곳 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의 시끄러운 주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조용하고 안전하게 건설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보는 방식과 찾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의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은 종종 예상치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로 계속 여행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또 다른 세계인 화성을 지나쳤습니다. 붉은 행성 말입니다. 화성 또한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이지만 매우 춥고 건조한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성을 미래 인류 식민지화의 가장 유력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성은 어떨까 하고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계 탐사선이 지구를 피하고 싶었다면 화성이 그 목표일 수 있었을까요? 아틀라스는 최근 화성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행성에 비교적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외계 임무의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이 화성 근접 비행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을 살펴봅시다. 아틀라스가 화성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성 안팎에 우리만의 탐사선과 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주 공간에 대한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접 비행 동안 우리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속도를 늦추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화성 궤도로 진입하려 하는 징후도 없었습니다. 표면에 착륙하거나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더 작은 탐사선을 보내는 징후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나쳐 비행했습니다. 그것은 중력 경로를 달았고 화성은 태양을 향한 여정의 또 다른 이정표에 불과했습니다. 관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성 근접 비행은 별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략적인 외계 행성 기획자 모자를 다시 써봅시다. 이 근접 비행이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화성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까운 근접 비행은 데이터를 수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탐사선은 센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화성을 지나가면서 탐사선은 행성을 스캔했을 수 있습니다. 대기, 지질, 자원 잠재력을 연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을을 운전해 지나가는 관광객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멈춰 살 계획은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이 근접 비행은 귀중한 정보 수집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성은 기지 건설을 위한 두 번째 후보였을 것입니다. 탐사선은 진입하면서 지구와 화성 모두를 평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을 수 있습니다. 행성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그 데이터에 기반하여 태양에서의 대규모 기동 이후 어디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근접 비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탐사선은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된 채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제 아틀라스는 화성이 어떤지 알고 있으며 그 정보를 미래 계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곳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화성이 애초에 목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화성에 매우 관심이 많지만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은 화성을 매우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스캔하여 그들에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화성은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복사로부터 거의 보호되지 않습니다. 춥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얼음이 있지만 그들이 찾는 방대한 양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화성을 보고 괜찮지만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문명에게 화성 같은 곳은 우리 태양계의 다른 위치들과 비교할 때 제공할 것이 거의 없는 황량한 사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틀라스가 화성에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탐사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화성이 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로상의 한 지점이었고 진정한 목표는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새로운 태양계에서 장기적이고 확장적인 존재감을 구축할 예정이라면 가장 많은 자원과 최고의 전략적 위치를 가진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화성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화성은 자원이 제한적인 작고 바위투성이 행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훨씬 더 풍부한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 근접 비행은 우리에게 좋은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일물체를 추적하는 우리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틀라스가 화성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고 그 경로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물체 이론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줍니다. 만약 움직임을 보였다면 태양을 향한 경로를 조정하기 위해 화성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틀라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중력 경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물체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 근접 비행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외계 탐사선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틀라스는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행성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 실험에 전념한다면 이것이 탐사선이라는 아이디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거나 처음부터 더 나은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성 근접 비행은 아틀라스 이야기의 또 다른
장이었지만 조용한 장이었습니다. 예물체가 해성 외에 다른 것이라고 시사할 만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시험, 진정한 진실의 순간은 항상 근일점, 즉 태양에 가까이 지나가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최대 기회의 순간입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고려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위는 더 큰 그림, 즉 우리 태양계의 중심별과의 조우에 머물러야 합니다. 큰 비밀이 있다면 그곳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화성을 지나간 여정은 조용하고 사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물체는 경로를 계속 나아갔고 작고 외로운 여행자가 태양과의 불타는 약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화성에 대한 무관심은 만약 목표가 있다면 그 진정한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베르트 기동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아틀라스가 경로를 변경하는 이 전체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만 물리학에서 매우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로켓 연료를 사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비중력 도움 비행의 비밀과 오베르트 기동이 간단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그것은 행성이나 별의 중력을 사용하여 우주선이 거대한 추진력을 얻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매우 가파른 언덕을 굴러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속도가 많이 붙을 것입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가졌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즉 움직임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덕 맨 아래 가장 빠른 지점에 작은 로켓 엔진을 등에 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맨 아래에서 그 로켓 엔진을 단 1초 동안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최종 속도에 훨씬 더 큰 가속력을 줄 것입니다. 이는 천천히 움직이던 언덕 꼭대기에서 발사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효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켓에서 얻는 에너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우주에서 이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가파른 언덕은 태양의 중력 우물입니다. 중력 우물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시공간에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계곡입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우주선이 이 중력 우물 속으로 떨어질 때 엄청난 속도를 얻습니다. 이는 언덕을 내려가는 스케이트보드와 같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은 그 언덕의 맨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주선은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제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주선이고 이 가장 빠른 지점에서 엔진을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연소되는 연료는 우주선의 전체 에너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켓 연소로 인한 에너지는 우주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속도에 의해 증폭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단순히 속도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작은 속도 변화는 거대한 에너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주선이 아주 적은 연료로도 궤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주 여행을 위한 최고의 효율성 비법입니다. 별의 중력을 영이용하여 별의 에너지를 일부 훔쳐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중력 슬링샷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저와 같은 나사 임무에서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태양계 외부로 날아갔습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그 슬링샷의 동력 버전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슬링샷은 행성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높여줍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그 슬링샷의 완벽한 순간에 엔진 출력을 더하여 훨씬 더 큰 가속을 얻습니다. 이것은 강화된 슬링샷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마이 아틀라스의 근일점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계 방문 기간 중 이 놀라운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궤도를 효율적으로 변경하려면 바로 이때를 이용해야 합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의 느린 부분에서 변경을 시도하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언덕 꼭대기에서 로켓을 발사하여 스케이트보드에서
큰 가속을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낭비가 될 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은 결코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기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거나 늦추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이미 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엔진을 발사하면 엄청난 속도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빠른 경로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동력 플라이바이, 즉 동력 근접 통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엔진을 발사하면 제동 장치 역할을 합니다. 오베르트 효과 때문에 이러한 제동 또한 초고효율적입니다. 적은 양의 역추진으로도 엄청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속도를 줄인다면 탈출 속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탈출 속도는 물체가 행성이나 별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속도입니다. 속도가 탈출 속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중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궤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계 탐사선 사고 실험의 핵심입니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탐사선이고 태양계에 머물고 싶다면 근일점에서 오베르트 기동을 수행하여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논리적이며 연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단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의 작은 엔진 연소만으로도 지나가는 방문자에서 영구 거주자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에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 즉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기동의 흔적입니다. 근일점 이후 그 속도가 예상보다 약간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궤도가 쌍곡선, 즉 열린 탈출 경로에서 타원, 즉 닫힌 궤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입니다. 따라서 오베르트 기동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영리한 물리학일 뿐입니다. 중력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추진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계 주위를 여행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간 여행을 마스터한 어떤 종족이라도 이것에 대해 절대적인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언제 밟아야 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이 아틀라스가 근일점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는 운전자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텅 빈 차가 중력의 생각 없는 손에 이끌려 언덕을 스스로 굴러 내려가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기동의 단순한 물리학이 전체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완벽한 오베르트 기동을 수행한다고 말해 봅시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어디로 갈까요? 만약 그것이 외계 기술이라면 이 은하계 손님의 거대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왜 지구와 화성이 최적의 첫 번째 정류장이 아닌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하거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물체 자체의 비행 경로에 있는 증거는 하나의 거대하고 웅장한 목적지를 가리킵니다. 바로 목성입니다. 먼저 사마이 아틀라스가 이미 가고 있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도 그 자연스러운 중력 경로는 목성에 매우 가깝게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궤적은 2026년 3월에 이 거대 행성을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것이 갈 수 있는 모든 곳 중에서 그 경로는 이미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행성과 일치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간 임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탐사선의 자연적인 경로가 의도한 목표물 근처를 지나가도록 도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할 궤도 수정이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태양 근처에서 아주 미세한 오베르트 기동만으로도 이 목성 근접 통과를 목성 궤도 진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제동, 기동, 즉 미세한 조작만으로도 궤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목성에 도달했을 때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붙잡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두 단계의 포획 과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태양에 의해 큰 궤도에 붙잡힙니다. 그런 다음 그 궤도는 그것을 목성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다시 행성 주위의 작은 궤도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놀랍도록 우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능적인 계획의 분명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성일까요? 무엇이 목성을 그렇게 훌륭한 목표로 만드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소판 태양계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입니다. 목성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최소 95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4개의 거대한 위성이 있습니다.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작고 죽은 바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행성 크기의 세계들입니다. 가니메데는 행성 수성보다 큽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매혹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와 식민지화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자원인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성으로 감으로써 외계 세력은 단 하나의 세계에 정착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세계 시스템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 식민지 개척 세력이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섬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크고 풍부한 섬들의 전체적인 사슬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곳은 목성을 우리 태양계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훌륭한 장소로 만듭니다. 당신은 여러가지 선택지, 여러 기지,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 위성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면 그저 다음 위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성계는 안전과 자원을 모두 제공합니다. 목성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인들은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성으로 여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태양계 내부의 작고 바위투성이 행성 원주민들의 방해 없이 그들이 건설하고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자원은 거의 무한합니다. 위성의 물얼음은 마시는 용도와 호흡 가능한 공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로켓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함으로써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화학 로켓 연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성계는 우주에 떠 있는 거대한 무료 주유소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성이 영위한 식민지 개척 세력에게 가장 논리적인 목적지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합니다.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이미 3I 아틀라스의 현재 비행 경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3I 아틀라스가 그 작지만 중요한 기동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경로가 목성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완벽하게 실행된 계획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지켜볼 때 목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이 우주게임에서 침묵하는 거대한 선수입니다. 3I 아틀라스는 그저 우연히 목성을 지나가는 무작위 혜성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왕을 향해 나아가는 전령, 즉 정찰기일까요? 답은 태양의 눈부심에서 벗어날 때 그 경로의 미묘한 변화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태양계 밖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로를 조절하고 그 새로운 경로가 행성들의 왕을 가리킨다면 새롭고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목표인 목성은 잠재적인 은하계 손님을 기다립니다. 다음 움직임은 3I 아틀라스에 달려 있습니다. 목성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만약 목성이 목표 지역이라면 어떤 위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이 될까요? 만약 당신이 외계 식민지 개척자라면 어디에 주기지를 건설하시겠습니까? 많은 전략적인 이유로 답은 특정 하나의 위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는 그저 흔한 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인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점을 제공하자면 가니메데는 행성 수성과 외소 행성 명왕성보다 큽니다. 그 자체로 복잡하고 매혹적인 구조를 가진 세계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일 것입니다. 가니메데에 대한 가장 특별한 점 중 하나는 태양계에서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기장은 방패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태양과 목성 자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위험한 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의 표면을 보호합니다. 목성 자체도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선을 가두어 매우 위험한 환경을 만듭니다. 가니메데의 개인 자기장은 목성에 더 크고 위험한 자기장 내부에 작은 안전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든 궤도에 있든 모든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중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위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가니메데의 진정한 보물은 그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소금물 바다가 전 지구적으로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거의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지구 전체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원입니다. 물은 생명과 우주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재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위한 산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듯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여 우리가 아는 최고의 로켓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떠다니는 물과 연료 저장고입니다. 식민화 세력에게 이곳은 거대한 개발되지 않은 유전과 신선한 샘물을 한 곳에서 모두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가니메데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낮은 중력입니다. 가니메데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는 물체를 우주로 발사하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듭니다. 지구에서는 강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거대하고 강력한 로켓과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가니메데에서는 같은 무게를 궤도로 올리는데 훨씬 작은 로켓과 훨씬 적은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주 기반 문명을 훨씬 더 쉽게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가까운 소행성으로 채광선을 쉽게 발사하거나 다른 위성으로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궤도에 대형 구조물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완벽한 천연 우주 항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계 전체로 확장할 중앙 허브입니다. 가니메데에는 또한 천연 에너지원의 잠재력도 있습니다. 얼음 아래 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동일한 힘이 해저의 열수 분출구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수 분출구는 수중 온천과 같습니다. 지구에서 이 분출구들에 는 햇빛에 의존하지 않는 생명체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행성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과 열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은 이 지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음 아래 안전하게 숨겨진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니메데를 살고 일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드는 또 다른 놀라운 자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가니메데는 완벽한 보상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거대합니다. 자체 보호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료와 생명 유지를 의미합니다. 낮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 우주 여행을 위한 이상적인 기지입니다. 심지어 자체 내부 에너지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새로운 식민지를 시작할 더 좋은 장소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급자족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행성대 너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입니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외계 탐사선이고 장기적인 주둔지를 찾으려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탐사선의 센서는 분명 가니메데를 최고의 후보로 식별할 것입니다. 그 탐사선의 논리적인 프로그래밍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니메데를 전체 목성계의 핵심으로 볼 것입니다. 아마도 태양계 전체의 핵심으로 볼 것입니다. 가니메데를 통제함으로써 연료 공급을 통제합니다. 최고의 천연 우주 항구를 통제합니다. 외태양계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방어하기 좋은 위치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목성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그 궤적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사선이 목성 주위의 일반적인 궤도를 목표로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면 가니메데와의 랑데부로 이어질 훨씬 더 구체적인 궤도를 목표로 하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후자를 본다면 그것은 지능적인 의도에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탐사선이 목적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잘 선택된 목적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체스게임의 또 다른 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퀸을 노린다라고 말하는 수입니다. 가니메데는 목성 위성들의 퀸입니다. 그것은 외태양계의 왕관 보석입니다. 가니메데가 최고의 보상일 수 있지만 목성계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가니메데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두 개의 거대한 기회의 물 세계가 있습니다. 유로파와 칼리스토입니다. 이 위성들은 가니메데와 함께 빠르고 강력한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외계 식민화 세력은 단 하나의 기지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가깝고 편리한 목성계 내에서 빠르게 다중세계 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위성들이 제공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로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로파는 우리 달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찾는 과학자들에게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가니메데처럼 유로파도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얼음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소금물 바다가 전 지구적으로 존재한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유로파의 이 바다는 가니메데의 바다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성의 암석 멘틀과 직접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구 해저의 열수 분출구와 유사하게 풍부한 화학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유로파를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 외에 고유한 생명체를 품을 가장 유력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외계 식민화 세력에게 유로파는 또 다른 놀라운 물의 원천이며 따라서 로켓 연료원이 될 것입니다. 가니메데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둘 사이를 이동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가니메데의 주요 기지를 설정하고 유로파의 보조과학 전초기지나 제급요 기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로파의 바다를 연구하여 현지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등 문명에게도 엄청난 과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계에 도착하여 지구와 잠재적으로 유로파라는 두 생명체 거주 가능 세계를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칼리스토가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4개의 큰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니메데보다 조금 작지만 여전히 거대한 세계입니다. 행성 수성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다른 위성들처럼 칼리스토도 표면 깊숙이 거대한 액체 물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칼리스토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목성의 방사선대 중 가장 강렬한 부분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스토 표면은 유로파나 가니메데보다 훨씬 적은 방사선을 받습니다. 이것은 표면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채광 작업을 수행하기에 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또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충돌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수십억 년 동안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과 같은 많은 지질 활동으로 표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크고 장기적인 기지를 건설하기에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니메데의 번화한 중심 도시에 대한 조용하고 안정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역동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내부 위성들에 비해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외계 행성 계획자라면 이제 완벽한 세계의 세계를 갖게 됩니다. 가니메데는 자기장, 낮은 중력, 거대한 바다를 가진 중앙 허브가 됩니다. 유로파는 잠재적으로 생명체를 품은 바다를 가진 인근 과학연구소이자 보조 제급유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최악의 방사선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설정입니다. 이는 빠른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식민화 세력에게 작업할 여러 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예비 시스템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한 위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두 위성으로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성 주변의 방사선이 큰 도전 과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유로파는 지상의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매우 높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처리할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의 우주선과 슈트에는 발전된 방사선 자폐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표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거주지를 건설할 가장 논리적인 장소는 얼음 아래, 즉 액체 상태의 물바다 자체 내일 것입니다. 두꺼운 얼음층은 위에서 오는 모든 방사선에 대한 완벽한 천연 방패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니메데나 유로파의 어둡고 조용한 바다 속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성계의 진정한 잠재력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위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거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세계들이 모두
같은 행성을 공전하며 서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식민화 세력의 꿈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어떤 곳도 이러한 장점들의 조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성을 선택함으로써 외계 세력은 새로운 제국을 시작할 가장 강력하고 유망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격하기 어려운 수입니다. 그것은 게임의 초반수에서 체크메이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엄청난 풍요로움 중 하나입니다. 목성계는 보물 상자이며 외계 식민화 세력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질 것입니다. 목성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엄청난 양의 자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이 자원들은 작은 전초 기지를 지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새로운 제국을 수천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작은 하나의 탐사선이 광대한 태양계 규모의 문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목성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입니다.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의 지하 바다에 갇힌 물의 양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세 위성은 합쳐서 지구 전체 바다를 합친 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우주로의 모든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물은 음용수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수경 재배 농장에서 음식을 재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는 연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수소와 산소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는 결합하면 우리가 아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화학 로켓 연료를 만듭니다. 이는 목성계가 사실상 무한한 로켓 연료 공급 원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계 문명은 가니메데에 연료 공장을 세워 수천 대의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할 충분한 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완전한 이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소행성대로 채광 임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성과 천왕성으로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태양계로 우주선을 보내 지구와 화성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연료가 고갈될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략적 이점입니다. 그들은 우리 태양계 내 우주여행의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은 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성 자체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체입니다. 목성에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등 문명은 대기 상층부에서 이러한 가스들을 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는 물론 로켓 연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을 포함한 많은 첨단 기술에도 필수적입니다. 헬륨, 특히 헬륨-3이라는 동위원소는 깨끗하고 강력한 핵융합 원자로의 잠재적 연료로도 간주됩니다. 목성의 대기에는 이러한 귀중한 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기술만 있다면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광물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선, 거주지, 공장을 건설하려면 많은 금속이 필요합니다. 철, 니켈, 티타늄 등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어디서 얻을까요?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요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소행성대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고품위 금속과 광물로 가득 찬 거대한 떠다니는 광산입니다. 목성계의 기지에서 소행성대로 로봇 채광선을 보내는 것은 비교적 쉽고 연료 효율적일 것입니다. 원자재를 싣고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목성에는 자체 궤도에 갇힌 두 개의 거대한 소행성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트로이 소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한 무리는 목성보다 앞서 궤도를 돌고 다른 한 무리는 목성 뒤에서 궤도를 봅니다. 이 트로이 소행성들은 안정적이고 편리한 원자재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주 소행성대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또한 목성에 대해 항상 같은 일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채광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치 공장 바로 옆에 두 개의 거대한 물품이 잘 채워진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착민들에게 사실상 무한한 건축 자재를 제공합니다. 가니메데가 즉시 제공하는 한 가지 놀라운 자원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가니메데의 얇은 대기를 언급했습니다. 대기는 숨쉬기에는 너무 얇지만 과학자들은 이 대기가 대부분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성의 얼음 표면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방사선이 물 분자를 쪼개어 산소를 방출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도착하는 탐사선이 대기에서 바로 생명 유지를 위한 산소를 즉시 추출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음을 뚫는 작업을 즉시 시작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숨 쉴 수 있는 가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니메데를 더욱 매력적인 목표로 만드는 작지만 중요한 또 다른 이점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외계 문명이 목성 시스템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여러 자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 유지 및 연료를 위한 무한한 물을 가집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위한 목성, 대기의 방대한 양의 수소와 헬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처 소행성대와 트로이 소행성에서 사실상 무한한 금속과 광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니메데 대기에서 산소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급자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대한 산업 및 기술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자원이 풍부한 환경은 그들의 전체 전략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물체 사마이 아틀라스가 정말 외계 기술이자 의도적인 여행자라면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물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른 별에서 우리 태양까지의 여정은 엄청난 과업입니다. 그것은 광활하고 텅 빈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에 대해 추측하려면 논리적인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오니 방문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주는 거대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별들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을 성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한 진공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을 여행하는 것은 길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도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데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탐사선이 이곳에 도착했다면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 시스템에서 왔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은하계 반대편에서 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처 별에서 온 여정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의 항성계를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 시스템은 우리로부터 약 4.3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3개의 별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후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특히 강력한 가능성으로 돋보이는 다른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버나드 별이라고 불립니다. 버나드 별은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 다음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까운 별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적색 외성으로 알려진 작고 희미한 별입니다. 이 별은 우리로부터 5.96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버나드 별을 그렇게 흥미롭게 만들까요? 첫째, 버나드 별은 가깝지만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나드 별은 하늘에서 어떤 별보다도 가장 큰 고유 운동을 가집니다. 이는 버나드 별이 우리의 시선 방향을 가로질러 다른 어떤 별보다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태양계를 향해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나드 별은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만년 후에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약 3.75 광년 이내로 다가올 것입니다. 버나드 별 주변에 사는 문명은 우리 태양을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목적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탐사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행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중력 가속도를 받기 전 우리 태양에 대해 토당 6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탐사선이 버나드 별에서 비슷한 평균 속도로 여행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1광년은 약 9.5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토당 60km의 속도로 약 6광년 거리를 여행하는데 대략 3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숫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로봇 탐사선이나 훨씬 더 긴 시간 척도로 생각하는 문명에게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와 사마이 아틀라스 같은 성간 물체의 관측된 속도는 근처 별로부터 이 정도 길이의 여정과 일치합니다. 이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은 버나드 별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버나드 별에 행성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별을 공전하는 최소한 한 개,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의 슈퍼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은 행성입니다. 행성의 존재는 버나드 별을 고등 생명체에 훨씬 더 실행 가능한 기원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텅 빈 별이 아닙니다. 하나의 항성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 중 하나는 잠재적으로 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버나드 별과 같은 적세 외성들은 또한 매우 오래되고 안정적입니다. 우리 태양은 약 4.6억 년 정도 되었습니다. 버나드 별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7억에서 12억 년 사이일 것입니다. 이는 만약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지구의 생명체보다 수십억 년의 추가 시간을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 가졌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의 문명이 우리보다 수천 또는 수백만 년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문명에게 3만 년의 로봇 탐사선 여정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나드 별은 이러한 조건에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버나드 별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발전된 문명을 잠재적으로 탄생시킬 만큼 충분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것은 정보에 기반한 추측입니다. 이는 우리 윤하계의 우리가 아는 사실들에 기초합니다. 만약 우리를 방문하는 성간 탐사선의 가장 유력한 발원지로 하나의 별 시스템을 골라야 한다면 버나드 별이 목록의 최상단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울프 359 또는 랄랑드이만 1185와 같은 다른 근처 별들도 있습니다. 또는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별 시스템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탐사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여행해온 방랑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 별 가설은 매우 가깝고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 방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깔끔하고 정돈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신비한 물체의 잠재적인 발신자에게 이름과 장소를 부여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 방문자를 밤하늘의 특정 이름 있는 별과 연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봅시다. 우리는 물체의 도착부터 잠재적인 기동, 가장 전략적인 목적지, 그리고 가능한 기원까지 논리적인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면 외계 식민지화의 완전한 청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인 계획이어서 태양계의 체크메이트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계 세력이 우리 태양계의 지배적이고 논쟁의 여지 없는 존재감을 확립하도록 할 전략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 계획은 도착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와 같은 혜성으로 위장한 성간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에 도착합니다. 탐사선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중력 경로를 따라 은밀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화성이나 지구와 같은 내행성들을 지나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탐사선의 주요 임무는 태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한 기동입니다. 탐사선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에서 하나의 매우 효율적인 오베르트 기동을 수행합니다. 작고 정밀한 엔진 연소를 사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태양 주위의 새로운 궤도에 포획되기 위함입니다. 이 움직임은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물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집으로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궤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인 목성 시스템을 직접 겨냥하는 완벽한 전이 궤도입니다. 탐사선은 그 후 2년 동안 내태양계에서 거대 행성의 왕국으로 여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교두보의 확립입니다. 탐사선은 목성에 도착하고 행성의 엄청난 중력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또 다른 작은 엔진 연소와 함께 가니메데 위성 주위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곳에서 탐사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춥니다. 탐사선은 자체 자기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연료와 생명 유지를 위한 거대한 물의 바다도 있습니다. 손쉬운 발사를 위한 낮은 중력 또한 갖춥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산소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니메드의 이 하나의 강력한 기지에서 확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가니메드의 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봇 함선들이 발사됩니다. 이들은 유로파와 칼리스토의 근처 위성에 보조 기지를 건설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물 자원을 확보합니다. 채광선들은 트로이 소행성과 주 소행성대로 보내집니다. 대규모로 금속과 광물을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명의 산업, 엔진이 지구의 역보는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효하며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은 방대한 자원에 대한 논쟁의 여지 없는 접근을 제공합니다. 인류가 자신들의 행성에서 작은 탑재물을 쏘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 새로운 세력은 전체 태양계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료와 건축 자재를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위치입니다. 그들은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외태양계의 무인 암석과 위성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곳은 또한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에 도달하기 위한 완벽한 발사 지점입니다. 가니메드의 낮은 중력으로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여행하는 것이 지구에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들은 외부로 빠르게 존재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외태양계에 감청기지와 자원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밀한 탐사선을 내부로 보내 지구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접촉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성의 위성들과 근처 소행성대에 걸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그들은 광범위하고 분산된 존재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공격하거나 봉쇄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진정한 태양계 문명이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단일 행성 종족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크메이트입니다. 판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지배적인 목성 시스템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전체 태양계의 미래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 청사진은 논리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똑똑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인내심 있는 식민지화 세력이 할 일입니다. 그들은 총을 난사하며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긴 안목으로 개임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세력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개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 태양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저 사고 실험일 뿐입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을 논리적인 결론까지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물리학과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떻게 놀라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허함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푸른 점 위에서 우리 자신만을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임을 조용하고 지능적인 플레이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사색적인 여정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공상과학의 가장자리에 있는 야생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질문 만약에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저 해성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탐사선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우리 태양계의 조용하고 전략적인 식민지화의 첫 움직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재 증거는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 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고려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에 대한 이 가능성 없는 외계 가설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 발전된 외계 기술이 확인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경이로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공통된 감각으로 하나로 묶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오래된 동네에 새로 온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긴급하고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평화로운 탐험가일까요? 아니면 우리 태양계를 텅 빈 창고로 보는 자원 수집가일까요? 혹은 그들은 더 위험한 존재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공상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전 세계 모든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갑자기 훨씬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시도할까요? 우리는 방어를 준비할까요? 그것은 전 지구적인 위기이자 전 지구적인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이 아틀라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태양 뒤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망원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연구하여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로를 놀라운 정밀도로 추적할 것입니다. 예측된 경로에서 아주 약간이라도 벗어났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와 몇 달은 명확한 답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자연 해성 이론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줄 것입니다. 혹은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우주가 광대하고 신비로우며 놀라운 곳임을 일깨워줍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가 단순한 바위든 훨씬 더 복잡한 것이든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그 요정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질문들을 던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을 향한 탐색은 매일 밤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우리는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징후를 기다리고 진실을 기다립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미스터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사건이 전개되는 실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사마이 아틀라스와 모든 중요한 우주 소식에 대해 시청자들을 100%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항상 실제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는 소음에서 신호를, 허구에서 사실을 분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주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그저 선간 물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저희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태양 활동 추적이 포함됩니다.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은 우리 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성과 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날씨를 모니터링합니다. 저희는 행성 정렬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참여하는 미묘한 중력 춤을 탐구합니다. 저희는 태양계를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봅니다. 한 부분에서의 사건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총체적인 시각을 우리 행성에도 적용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 자체의 에너지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지진과 화산 활동, 같은 지진 활동의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희 채널은 이러한 연결성을 살펴보는 강력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 및 행성 현상 분석을 기반으로 지진 활동 증가 기간을 성공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저희는 태양에서 지구의 해까지 전체 시스템을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에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할 호기심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명확하고 데이터 기반이며 우주와 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저희의 접근 방식을 즐기신다면 계속해서 저희의 작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이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를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온라인 상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청자들을 위해 몇 가지 독특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토론에 매료되셨다면 저희의 독점 성간 사마이 아틀라스 셔츠를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의 정신을 반영하는 다른 독특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주의 미스터리를 숙고하는 동안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한 허브티 블렌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인기 있는 내면의 우주 티셔츠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을 구성하는 동일한 요소들이 우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작은 구매라도 저희가 채널을 유지하고 연구 및 보도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 주변을 떠나 저희 망원경에 더 잘 보이게 되면 계속해서 그 궤도를 추적할 것입니다. 저희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예상했든 예상치 못했든 모든 업데이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외계 방문객에게 가장 현명한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사마이 아틀라스를 추적하며 진짜 진실을 밝혀내세요. 지금 구독하고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